저는 오늘 영유아기 감염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영유아기의 면역 체계 변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예방 접종, 그리고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유아기 면역 체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 강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기는 뱃속에서는 생후 28주 이후부터 엄마로부터 수동 항체라는 항체를 전달을 받습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 받게 되고 출생 이후에 이게 정점을 이뤘다가 이후에 자라면서 점차 엄마한테 받은 거는 점차 소실이 되고 아이는 출생 이후부터 본인의 항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은 출생 이후부터 점점 증가하고 약 5세 정도 지나서는 성인에 준하는 면역을 이제 갖게 되고, 그리고 IgA, IgM과 같은 다른 면역 항체들도 출생 이후부터 점점 이제 만들어져서 이후에 영아기 이후에 이제 소아 아동기에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아이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 이제 모유 수유를 통해서 여러 또 면역 물질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IgA라는 분비형 IgA라는 항체도 전달을 받아서 필요한 시기에 면역을 갖춤으로써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갖추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항체 관련된 변화들이고요. 우리 몸 안에는 세포맥의 면역 과정들도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비교적 면역 체계는 매우 미숙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데는 이제 아기가 아직 어려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실제로 엄마랑 아기는 서로 다른 개체 인 거죠. 근데 실제로 엄마하고 아기가 서로 다름을 인지했을 때는 서로를 또 면역학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는 또 이런 그런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엄마와의 다른 거를 오히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면역을 유지하다가 출생 이후부터는 점차 이런 면역 체계가 발달을 하게 되고, 여러 미생물에 노출되고 또 연령이 성장하면서 증가하면서 실제로 성인에 준하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면역 체계를 갖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출생 이후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 체계도 일부 있지만 또 면역이 약함으로써 여러 감염 질환에 이제 취약한 특징도 있겠고, 또 성장하면서 점차 그 면역 체계 발달해 나가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 아이들이 면역에 취약한 이 시기에 여러 감염 질환으로부터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좌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맞아야 될 예방 접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예방 접종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미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 혹은 정제된 일부를 아이에게 투여함으로써 또는 이제 사람에게 투여함으로써 자연 감염과 유사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질병을 박멸하기 위함이고요. 실제로 과거에 천연두라는 질환이 예방 접종을 도입한 이후로 현재는 박멸이 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이외에도 단기적으로는 예방 접종을 맞는 개인,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하는 집단들이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염원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 안에는 면역 반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항체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는 기억 면역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동일한 감염원에 다시 한번 노출이 되게 되면 역시 면역 반응이 유발이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빠르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좀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됨에 따라서 이때는 감염원에 다시 노출이 되더라도 이런 충분한 좋은 면역 반응이 빠르게 유도됨에 따라서 실제로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고 또는 질병을 조금 더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원리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감염을 통해서 겪지 않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 경험을 한다면 실제로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1차로 형성되고 기억세포가 이제 형성이 됐다가 이후에 실제로 처음으로 감염원에 노출이 됐을 때 이 기억세포들이 이제 발현이 돼서 짧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그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국의 자료가 되겠고요. 과거에 디프테리아가 백신 도입 전에 이렇게 많았던 질환이 백신 도입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질환은 과거에 이제 기성세대만 해도 앓고 지나가시고 또 이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이렇게 많았던 것이 효과적인 백신 도입 이후로 현재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퇴치 선언된 질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홍역, 백일해, 뇌수막염 등등 여러 질환에 있어서도 백신 도입 이후로 질환이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이제 앞서는 영국의 자료였었고요. 죄송합니다. 영국의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좀 깨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백신 도입 전과 후에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질병들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보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모든 아이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접종을 했을 때 질병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죠.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약을 보관하고 백신을 투약하고 진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백신 접종에 따른 비용과 개별 각각의 사람이 감염을 앓고 지나갔을 때 거기에 위해서 들여야 되는 치료 비용, 합병증에 대한 비용 그리고 사망 등등과 같은 여러 합병증에 대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했을 때 예방접종이라는 전략은 상당히 비용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슬라이드가 좀 깨져서 보이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대표적으로 홍역이라든가 볼거리, 풍진 대표적인 이런 백신들에 있어서는 약 7대1, 12대1까지 이르는 아주 비용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그런 근거들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효과적인 비용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도 알지만 백신 접종이라는 것은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백신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백신의 안전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보시면은 과거에 백신 도입하기 전에 질병이 이렇게 많았다면 백신 예방하기 위해서 질환으로 인한 여러 질병 부담으로 인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서 질환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던 질병이 이제는 보기가 어려운 질병이 됐을 때 이때부터는 실제로 질병에 대한 문제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부과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집단은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과거에 잘 보지 못했던 질환이 유행과 같이 이렇게 점차 다시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에 따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인구 집단은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좀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백신을 열심히 접종을 하다 보면 질병이 크게 감소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많은 백신에 있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잘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접종으로 인해서 질병이 크게 감소하고 퇴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백신의 효과는 감염 예방도 있겠고 질병 퇴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감염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가볍게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사망도 예방할 수 있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적으로 이득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신 접종했을 때는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죠. 그래서 미접종 집단을 거꾸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충분한 면역을 갖추었을 때 감염원이 감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감염원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편 어떤 질병에 있어 어떤 백신은 B형 간염이라든가 HPV, 자궁경부암 백신과 같이 바이러스를 예방함으로써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백신들은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겠고 또 일부 백신들은 세균을 예방하는 백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구균이 있는데요. 폐구균이라는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폐구균이 예방됨으로써 아이들이 세균 감염이 되었을 때 사용해야 될 많은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항생제 내성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안전하게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남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픔으로 인해서 돌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생물 테러 감염병 예방 또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최근에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 가능한 대표적인 질환을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이 자료는 10월 9일에 난 기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역이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인가를 이제 보시면은 홍역과 풍진이라는 두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WHO, UN, 유니세프, 미국 질병관리통제 예방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이 목표를 수정해 나가면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스트래티지로는 이 두 가지 질병을 퇴치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2회 접종률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적절한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홍역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홍역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 정책 도입 이후로 현재는 도입 이후로 질병이 감소를 하였고 하지만 2001년도에 전 세계적인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행을 피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커다란 홍역 유행이 있은 이후에 국가적인 여러 따라잡기 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 이후로 2006년부터는 홍역은 퇴치가 선언된 질병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WHO로부터 이를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홍역이라는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입학 전 2회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확인하는 사업을 했었고 또 2회 접종을 이전에 받지 못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따라잡기 접종을 했었고 그리고 감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확진 환자를 잘 진단하고 잘 격리하고 관리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춤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WHO로부터 홍역은 퇴치 인증받은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역이라는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홍역은 사람이 유일한 숙주이고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전구기가 전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열나고 기침, 콧물, 결막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전염력은 가장 강하지만 홍역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발진기에 이르러서야 저희가 홍역을 진단할 수가 있고, 홍역의 발진은 특징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통, 다리까지 이제 점점 뭉쳐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에 점차 회복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발진이 얼굴부터 몸통, 다리까지 점점 뭉쳐지는 양상을 보이면 홍역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홍역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에 전염력이 있기보다는 요 전구기부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역은 진단하고 관리하고 격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미리부터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한편 홍역은 사실 우리 면역 체계는 이거를 자연히 앓고 지나가도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치료 약제는 없고, 홍역은 앓게 되면 자연 그 보존적 치료, 증상 완화 치료를 하면서 충분히 앓고 지나면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홍역 접종은 그러면 왜 필요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이걸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왜 중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홍역이라는 질병은 합병증이 많습니다. 4명 중에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고 1000명 중에 1명은 이걸로 인해서 뇌염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걸로 인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물론 잘 앓고 지나가고 잘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합병증이 많은 질병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파력이 강합니다. 홍역은 비말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지만 공기맥의 전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감염된 아이가 한 교실에 있다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1시간 정도는 공기 안에 이 바이러스가 부유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이와 같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파와 관련해서 또 고려할 부분은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죠.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지는 모르겠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 환자가 감성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몇 명까지 전염이 되느냐. 코로나의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홍역의 경우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에서 18에 달합니다. 따라서 확진자 홍역에 감염된 아이 1명이 어린이집에 가서 면역이 없는 아이들 친구들을 만났다면 짧은 시간 안에 12명에서 18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게 홍역이고, 감성 있는 사람이 홍역에 노출됐을 때 실제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은 9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이런 두 가지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겠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일찍이 홍역을 퇴치 선언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확진자 1명이 신고가 됐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퇴치 선언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통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1명이 신고가 되고, 바로 다음날 워싱턴 스테이트에서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동떨어진 스테이트에서 1명이 신고가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브라스카, 멕시코, 콜로라도, 아주 지역적으로 연관관계를 알기 어려운 이런 환자들이 속속 이렇게 신고가 되면서 각 주의 지표 환자를 확인한 결과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곳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역이라는 질병은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염증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단 면역은 어느 정도를 갖추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이렇게 이제 X축에 넣고 집단 면역을 Y축으로 놨을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18 정도 사이에 있는 질병이라면, 홍역과 같은 질병에서는 집단 면역은 95% 이상 유지되어야 우리가 실제로 유행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홍역이라는 질환은 국가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방접종률이 95%에 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풍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진은 역시 홍역과 마찬가지로 열나고 발진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전구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증상은 별로 없고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귀 림프절이 좀 부을 수 있는데, 실제로 미열 정도 있고
가볍게 한 2, 3일에 걸쳐서 발진이 났다가 그냥 회복되는 이런 경증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풍진이 이렇게 가벼운 질환인데 모든 아이들에게 왜 백신을 굳이 맞춰야 될까요? 사실은 풍진은 이 앓고 지나간 아이는 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합병증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풍진이 예방접종이 중요한 이유는 선천풍진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성 있는 임신부가 전혀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풍진에 노출돼서 감염이 되게 되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여러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거의 신체 모든 장기에 기형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형의 수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풍진 증후군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풍진은 잘 조절되고 있는 나라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아직 풍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각 국가에서 높게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풍진의 사례를 보시면 2001년도부터 이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2017년부터 퇴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행하고 있는 풍진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전할까요? 사실은 풍진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사례, 매년 한 10명에서 7명 사이로 이렇게 없는 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풍진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그래서 이 퇴치 인증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감염 시 우리가 우려되는 임신부의 경우에 임신부들의 항체 양성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조사한 결과 2003년도에는 잘 높게 유지됐지만 13년도, 14년도에 들어서는 임신부, 가임기 여성들의 항체 양성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풍진이 유행하게 된다면 감성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이 여성들이 임신 상태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 선천풍진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천풍진 증후군은 얼마나 잘 생기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흥미롭게도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예방접종 정책을 가져갔던 국가입니다. 일본은 여성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남성 대상, 이게 주로 여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성 대상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풍진에 대한 이제 해외 유입 사례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풍진에 대한 유행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2013년도 들어서는 남성 중심의 아주 커다란 유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감염이 되고 지역사회 유행이 커지니까 감성 있는 여성들이 감염이 되게 되고 여성들에서의 선천풍진 증후군 사례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 자료가 되겠는데 일본 풍진 유행에 대한 이런 보고들이 있었고 일본으로 여행을 할 때는 풍진에 대한 특히 감성 있는 여성은 적절한 면역을 갖추고 여행하도록 그렇게 권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 수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앓고 지나갔던 질병이죠. 그래서 수두라는 질병은 이것도 역시 열나고 발진나는 질환입니다.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고 아주 대표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수두냐 아니냐라고 볼 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동시다발의 다양한 단계 발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갛게 된 병변도 있고 수포처럼 올라온 것도 있고 딱지가 생긴 데도 있고 농포처럼 생긴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동시다발의 다양한 단계 발진이 있고 그리고 아이가 가려워한다라고 하면 수두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수두도 역시 공개맥에 전파가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수두는 앓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대상포진과 같은 이후에 나이 들어서도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두는 이제 건강한 아이들이 감염될 때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히 회복이 될 수 있지만 24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가 있고 면역 저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수두 백신 도입 이후로 얼마나 이 백신이 효과적이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두에 대한 절대적 예방 효과는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두 백신 도입 이후로 우리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입원이라든가 수두로 인한 사망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유로 모든 아이들에게 건강한 아이들에게 수두 예방 접종이 권고되고 있고 또 12세 미만에 접종할 경우에는 1회 접종이지만 늦게 접종할 경우에는 2번 접종을 해야 충분한 면역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해라는 질환을 경험해 보시거나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백일해는 과거에 많았지만 예방접종 도입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바로 이제 오늘 발표된 자료가 되겠는데 경남 지역에서의 백일해 유행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중심의 유행이 크게 이제 있고요. 이 백일해 질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해 질환이라는 것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전구기, 발작기 라는 그런 페이즈를 갖추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으로 감염이 되게 되면 약 100일에 걸쳐서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감염이 되게 되면 전구기를 거쳐서 가벼운 감기 같았던 것이 약 1, 2주 지나서 발작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때는 약 한 달 이상에 걸쳐서 아주 심한 발작적인 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합병증이 발생하는 주 연령층은 2개월 미만의 어린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편 백일해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예방 접종 효과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백일해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내가 백일해 환자에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개인 각각에게도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 요법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충분히 맞추지 못했던 사람은 적절한 예방 접종을 스케줄에 따라 완료하도록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방적 항생제 요법까지도 추천될 정도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한편 백일해는 이게 미국 자료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DTP라는 백신을 도입한 이후로 질환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DTP 백신은 이 백일해를 이제 홀세포를 넣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만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아세포 백신이라고 해서 항원을 일부 정제해서 넣었던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 백신으로 바뀐 이후로는 안전성은 크게 확보가 되지만 면역 완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신으로 바꾼 이후로는 조금씩 백일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웨이닝이 면역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T대비라는 10대 이후에 접종하는 추가적인 접종이 또 이제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백일해가 어떤 연령에서 가장 많이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1세 미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 영유아들이 발생이 가장 많고 발생 시 합병증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많았지만 백신 접종 이후로 많이 줄었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청소년 연령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어린 영유아가 가장 문제고 어린아이들이 문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10대 연령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해가 왜 다시 나타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이후에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제 면역이 감소하고 백일해균에 대한 유전자 변이도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변이를 많이 경험했지만 백일해균도 유전자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는 그런 여러 변화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조금씩 백일해는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접종하는 백신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백일해는 어린 영유아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임신 중에도 접종이 권장되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최근 들어서 백일해가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1세 미만 아이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특히 감염 시에는 2개월 미만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데 문제는 아이들의 백신 접종은 2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개월
이전의 시기엔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이 시기에 감염이 되게 되면 입원할 가능성이 높고 폐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사망할 가능성이 어떤 연령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2개월 미만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전략에 따라서 임신 중 접종이라는 그런 전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은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면역이 없는 아이가 2개월부터 접종이 가능한데 이 시기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 윈도우 피리어드가 발생합니다. 한편 엄마가 적절한 면역을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형성을 한다면 엄마는 임신 중에도 본인도 예방이 되게 되고 아이에게 수동 항체를 전달을 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아이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부터 본인이 접종이 가능한 시기부터 접종을 하게 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면역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임신부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요. 효과를 보면은 아이들에게 2개월 미만 아이들 예방 효과 93%에 이르고 또 1세까지도 2개월면 여기 91%, 1세까지도 69%까지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임신부 접종이 추천이 되고 있고 한편 죄송합니다. 한편 안전성이 또 이제 우려가 있을 텐데요. 안전성에 있어서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이제 여러 자료를 이제 모아서 봤을 때 어떤 미숙아 출생, 저체중 출생아 또는 사망, 유산, 사산 등 선천 기형 여러 가지 아웃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실제로 태아나 또는 신생아에게 또는 어떤 임신의 아웃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 크게 있지 않았다라고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과연 언제가 가장 좋겠느냐? 27주에서 30주 사이가 엄마에게 접종했을 때 아이에게 항체가 가장 잘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이 시기에 접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100일에는 임신부에서 Tdap 접종은 임신 전 또는 출산 후에 접종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과연 임신부에게 접종하는 것이 괜찮을까 이런 여러 우려도 있었고 우리나라 100일애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 임신 전 후에 이제 적절한 면역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고를 했다면 2014년부터는 실제로 접종력이 없는 여성은 출생 직후 또는 임신 전 1회 접종이 권고되고 임신 중에도 이 시기에 접종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접종력이 없는 부모, 조부모, 아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접종하도록 이걸 커쿠닝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100일애로 예방함으로써 아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이제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이 더 확보됨에 따라서 Tdap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는 임신 27주, 36주 사이에 접종이 추천되고 있고 이 시기에 접종을 하지 못했다면 출산 후에 접종이 권장되지만 임신 중에 접종을 함으로써 아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권고하고 있고 이것은 심지어 예방 효과가 장기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매 임신 시마다도 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유아 시기의 면역 상태는 연령이 증감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성장한 아이들에게 감염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추후에 노출됐을 때 빠르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통해 감염 및 감염으로 인한 증상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도입 이후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대상 감염 질환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예방접종 정책을 잘 펼치지 못하는 국가,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홍역을 비롯한 풍진, 여러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로 인한 감염병의 재유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이 적절한 면역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